나이가 들수록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 모임에서 은근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가?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며 허허 웃으며 좋게 좋게 넘어갔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 부르는가? 아니면 쉬운 사람이라 부르는가? 착하기만 하면 호구가 되는 것이 노후의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남은 30년은 서러움만 남는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천대받지 않았던 정약용의 위험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 번째, 감정의 무게를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잃는다. 당신의 표정을 떠올려 보라. 자식이 전화를 짧게 끊을 때 얼굴이 굳어지지 않는가?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는가? 그 표정을 상대방은 다 본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 수없는 조롱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나이 들면 솔직해져도 되고 서운하면 서운한 티를 내도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자식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또 시작이네. 65살 딸이 일요일 저녁에 전화를 한다. 엄마, 다음 주 생신인데 저희가 좀 바빠서요. 그 다음 주에 뵐게요. 당신의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아, 그래. 전화기 너머로 딸은 그 침묵을 듣고 생각한다. 휴, 또 삐치셨네. 피곤해. 손주 돌잔치에 갔는데 며느리가 인사만 하고 바쁘게 지나간다. 당신은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다. 아들이 다가와 묻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얼굴에는 다 쓰여 있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거리를 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다. 우리 엄마는 좀 예민하셔. 별것 아닌 일에도 삐치셔. 당신의 존재가 부담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공무원 박씨로 30년 넘게 구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이다. 작년 추석 때 일이다. 아들이 추석 당일 아침에 전화를 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급한 출장이 생겨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명절에 혼자 밥을 먹게 된 것이다. 보통이라면 서운해할 상황이다. 하지만 박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일이 우선이지.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오늘 북한산 가실 분? 아들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까 자신의 행동이 더 크게 느껴진 것이다. 그 주말 아들은 보약 한 첩을 들고 찾아왔다. 아버지, 저번에 죄송했어요. 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밥이나 먹자. 그 담담함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이 있다. 70살 가정주부 이 씨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분이다. 이 씨도 같은 추석에 같은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한 것이다. 이 씨의 반응은 달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높아졌다. 밥은 다 차려놨는데 이걸 어떡하니? 명절에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또 화내시면 어떡하지?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화 오면 좀 부담스러워. 연락 횟수가 줄었다.
한 달에 4번 하던 전화가 2번이 됐고 2번이 1번이 됐다. 이 씨는 더 서운해졌고 서운해질수록 더 감정을 드러냈다. 악순환이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다. 길에서 마주치면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묵묵히 걸어가 방에 들어앉아 책을 읽었고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다. 저 양반은 뭔가 다르다. 그 무거운 침묵이 결국 존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 셋을 세라. 하나, 둘, 셋. 그 3초가 당신의 표정을 지켜준다. 둘째, 자녀가 거절할 때 그래 한마디로 끝내라. 길게 말할수록 감정이 묻어나고 짧을수록 무게가 생긴다. 셋째, 카톡에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마라. 슬픈 표정, 우는 표정, 삐친 표정.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가볍게 만든다. 넷째,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라.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라. 다섯째, 감정을 말로 뱉지 말고 종이에 적어라. 쓰다 보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내보낼 필요가 없어진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정약용은 표정이 가벼우면 인격도 가볍다고 했다. 당신의 무게를 지켜라. 지금까지 감정의 무게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2번째, 침묵으로 신비감을 조성하라.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쌓이면 약점이 된다. 약점이 보이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그 말들 중에 꼭 필요한 말은 몇 개나 되는가?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경계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 그는 침묵하는 스승이었고 말없이 책을 읽는 뒷모습이 수천 마디의 훈계보다 강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해야 친해지고 내 속을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경로당에 가면 이런 분이 꼭 있다. 앉기만 하면 자식 자랑이 시작된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손주가 전교 1등이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네 하며 맞장구를 쳐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생각한다. 또 시작이네. 저 얘기 벌써 3번째야. 67살 김 씨의 이야기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회사에서 잘 나갔어. 부장까지 달았다고. 그때는 30분이 넘도록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간다는 사람, 전화 왔다는 사람. 김 씨가 말을 멈췄을 때 주변에는 2사람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졸고 있었다. 다음부터 사람들은 김 씨가 오면 슬쩍 자리를 옮겼다. 저 양반 오면 1시간은 잡혀. 김 씨의 별명은 라디오가 됐다. 틀면 끄기 전까지 안 멈춘다고.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마찬가지다. 65살 최 씨는 관리비 문제로 불만이 있었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1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분 좀 무섭다. 앞으로 마주치면 피해야겠어. 최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웃들은 먼저 가세요 하며 다음 걸 기다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김 어르신으로 전직 교장 선생님 출신이다. 퇴직한 지 7년이 됐다. 이분은 모임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누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게 끝이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불만이 있어도 길게 늘어놓지 않고 그저 듣는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김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왔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을 아끼니까 오히려 한마디가 무거워진 것이다.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김 어르신은 큰 어른으로 통한다. 누가 다퉜다 하면 중재를 부탁하러 오고 경조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린다. 말을 아꼈을 뿐인데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어르신에게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많아도 안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더라고.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문 씨는 달랐다. 69살의 전직 영업사원으로 평생 말로 먹고 살았다는 게 자랑이었다. 문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드시 말을 건넸다. 어디 가세요? 오늘 날씨 춥죠?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요즘 등산 다니는데 그게 말이야. 처음에는 이웃들이 인사를 받아줬지만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 문 씨가 경비실 앞에 서 있으면 주민들은 돌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문 씨는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니다. 너무 많이 한 것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하루에 10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제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책을 건네줄 뿐이었다. 제자 황상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선생님의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무거웠다. 말이 없는 사람은 신비롭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다. 정약용은 그 침묵으로 스스로를 지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아는 것도 70%만 말하라. 다 보여주면 바닥이 드러난다. 30%는 남겨둬라. 그것이 당신의 깊이가 된다. 둘째, 자식 집에 가서 훈수를 두지 마라.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저기 두면 안 되지. 참아라. 그 한마디가 관계를 멀게 한다. 셋째, 질문을 받으면 2초 멈추고 답하라. 바로 대답하면 가볍게 느껴지고 잠깐의 침묵이 무게를 만든다. 넷째, 뒷담화가 시작되면 자리를 피하라. 나 화장실 좀 하고 일어나라. 끼어들면 당신도 같은 부류가 된다. 다섯째, 재산 상태를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라. 얼마 있어요? 그냥 먹고 살 정도.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계산이 시작된다. 침묵은 당신을 지키는 성벽이다. 정약용은 혀를 닫아야 귀가 열린다고 했다. 말을 아끼는 만큼 당신의 가치는 올라간다. 감정을 다스리고 침묵의 무게를 갖추면 이미 당신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 번째, 경제적 독립의 선을 그어라. 돈은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돈이 있으면 당당하고 돈이 없으면 눈치를 보게 된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책을 써서 팔았다.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았기에 정신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착각한다. 자식에게 다 주면 효도를 받을 거라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재산을 넘긴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68살 손 씨의 이야기다. 딸이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빠, 2억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아빠 모실게요. 손 씨는 노후 자금 2억을 보태줬다. 퇴직금의 절반이었다. 처음에는 딸이 자주 연락했다. 아빠, 감사해요.
밥 먹으러 오세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고 1년이 지나자 손 씨가 먼저 전화해야 했다. 딸 집에 가면 사위 눈치가 보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사위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빠, 사위가 좀 피곤해서요. 딸의 해명이 더 서글펐다. 손 씨는 이제 딸 집에 잘 가지 않는다. 가면 눈치가 보이고 안 가면 서운하다. 본인은 반찬값 아끼려고 전전긍긍하는데 딸 가족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린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내 돈으로 저 집에 사는 건데. 이 말을 삼키는 게 일이 됐다. 71살 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머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업 자리 잡으면 갚을게요. 박 씨는 적금을 깨서 주었다. 3년이 지났지만 갚는다는 말은 없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 돈은 언제쯤?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저도 힘들어요.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한다. 돈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화를 내고 안 꺼내면 속이 썩는다. 그 5천만 원이 모자 사이에 벽이 됐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5살인 정 씨로 4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이다. 정 씨는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철저하게 본인을 위해 쓴다. 아들이 작년에 찾아왔다. 아버지, 사업 확장하려는데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익 나면 배당 드릴게요. 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 아들 표정이 안 좋아졌다. 아버지, 제가 남입니까? 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이라서가 아니라 내 원칙이다. 내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도 쓰러지면 그 돈이 내 목숨 값이야. 아들은 며칠간 연락이 없었고 정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2주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다. 아버지,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 후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 우리 아버지는 확실한 분이야. 주변에 자랑스럽게 말한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오고 정씨가 됐다 해도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하며 놓고 간다. 정씨에게 물은 적이 있다. 아들 부탁 거절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잠깐 힘든 거랑 평생 눈치 보는 거랑 뭐가 나아? 짧게 아프고 길게 편한 게 낫지.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근과 검을 강조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라는 뜻이다. 그는 유배객이라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달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걱정 말고 너희 살림 챙기라고 했다. 스스로 텃밭을 가꾸고 저수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았기에 자식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다. 기댈 곳이 없었기에 스스로 서는 법을 익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재산의 80%는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라. 미리 나눠주면 당신의 힘이 사라진다. 자식들이 아쉬운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라. 그건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해라. 둘째, 손주 용돈은 내 여유 안에서만 줘라. 없는 살림에 손주 학원비 대주다가 정작 본인 병원비가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할머니도 용돈이 빠듯해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셋째, 나중에 나 모셔라 절대 금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을이 된다. 그 대가로 지금 돈을 주는 거래가 되어버린다. 스스로 설 계획을 세워라. 넷째, 스마트폰 뱅킹을 배워서 내 돈은 내가 관리하라. 자식에게 통장을 맡기지 마라.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니 2시간만 배우면 된다. 다섯째, 돈 자랑도 하지 말고 돈 없다는 소리도 하지 마라. 있다고 하면 손 벌리는 사람이 생기고
없다고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있어. 이 정도가 딱 좋다. 돈은 노후의 보험이다. 정약용은 내 주머니가 비면 내 말도 가벼워진다고 했다. 당신의 주머니를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까지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아끼고 돈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은 달라진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날카로움을 가져라. 늙었다는 핑계로 배우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치워야 할 물건 취급한다. 잔인한 말이지만 사실이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새로운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농업, 의학, 천문학, 지리학, 쉰이 넘어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고 그 지적 날카로움이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착각한다. 이 나이에 새로 뭘 배워? 젊은 것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생각이 당신을 늙게 만든다.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선다. 화면이 복잡해 우왕좌왕하다 보니 뒤에 줄이 길어진다. 저기요, 주문 좀 빨리요. 젊은 사람이 한숨을 쉬고 당신은 당황해서 아메리카노요 하고 대충 누른다. 원래 먹고 싶었던 건 카페라테였는데. 집에 돌아와 자식에게 전화한다. 야, 그 기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들이 대답한다. 아버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화면 보시고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하는 게 들린다. 또 그거야? 유튜브 보면 되는데. 아들이 쉿하는 소리가 나고 전화기를 든 채 가슴이 뜨끔하다. 67살 오 씨는 모임에 가면 입버릇처럼 말한다.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지만 점점 반응이 시들해졌다. 손주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읽어 하며 잔소리한다. 손주는 슬쩍 엄마 뒤로 숨는다. 가족 모임에서 오 씨의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다. 대화 주제가 바뀌면 오 씨만 멀뚱히 앉아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끼어들 수가 없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한 어르신으로 전직 버스 기사 출신이다. 55년간 운전대만 잡았던 분이다. 이분은 퇴직 후 복지관에 등록했다. 스마트폰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전화 거는 것도 헷갈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 유튜브를 보는 법을 익혔고 1년 후에는 챗GPT가 뭔지 알게 됐다. 손주에게 물었다. 야, 요즘 챗GPT라는 거 있던데 그게 뭐야? 손주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후로 손주가 먼저 전화를 한다. 할아버지, 요즘 유행하는 거 알아요? 뭔데? 이거 틱톡에서 엄청 뜨거든요. 한 어르신은 잘 모르지만 일단 듣는다. 오, 그래? 신기하네. 손주가 신나서 설명한다. 한 어르신에게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배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다. 어렵지. 근데 모르면 더 어려워. 손주한테 대화 한마디 못 거는 게 더 서러워. 이분은 요즘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다. 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카톡에 사진 보내는 거 다시 알려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다들 한 어르신을 찾는다. 배움이 그분의 위치를 만들어준 것이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송 씨는 달랐다. 68살 전직 은행원으로 나는 평생 숫자만 만졌어. 기계는 몰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주었다. 아버지, 카카오톡 쓰세요. 손주 사진 보내드릴게요. 송 씨는 한 번 만져보다 포기했다. 이거 너무 복잡해. 그냥 전화해. 손주 돌잔치 사진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지만
송 씨만 못 봤다. 카톡을 안 하니까. 며칠 뒤 아들이 따로 전화해서 말해줬다. 아버지, 돌잔치 사진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 아버지 카톡 안 하시지. 아들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공유하며 웃음소리가 난다. 이거 봐. 삼촌 표정 웃겨. 송 씨만 무슨 말인지 모른 채 혼자 밥만 먹는다. 정약용은 쉰이 넘어 유배를 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나이지만 그는 오히려 새로운 학문에 뛰어들었다. 농사짓는 법을 연구해 농서를 쓰고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정리해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의학 서적을 읽고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다. 유배지의 늙은 죄인이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 30분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읽어라. 휴대폰 뉴스 앱을 켜면 된다. 제목만 훑어봐도 좋다. 요즘 이런 일이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 대화가 된다. 둘째,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도망가지 마라. 천천히 눌러봐라. 틀리면 직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면 된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셋째, 젊은 사람이 말하면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그게 뭔 소리야 하지 마라. 다 듣고 나서 오, 그런 게 있구나. 배웠네 하면 된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 넷째, 도서관이나 복지관 강좌 하나를 등록하라. 스마트폰 기초반, 컴퓨터 기초반. 공짜로 가르쳐주니 2시간만 투자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다섯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검색해봐라. 손주가 이거 킹받아 하면 혼자 검색해봐라. 킹받다 뜻. 다음에 손주가 쓸 때, 아, 그거 짜증난다는 거지? 하면 손주 눈이 동그래진다. 배움은 나이가 먹는 것을 막아준다. 정약용은 머리가 멈추면 사람이 늙는다고 했다. 오늘 뭔가 하나를 새로 배워라. 그것이 당신을 젊게 만든다.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아끼고 돈을 지키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다. 5번째, 정갈한 외양과 공간을 유지하라. 외모는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겉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 정약용은 초라한 유배지에서도 항상 옷매무새를 바르게 했다.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자존심이었다. 우리는 착각한다. 집에만 있는데 뭘 꾸며. 이 나이에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을 늙게 만든다. 69살 강 씨는 퇴직 후 외출이 줄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만 대충 하고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는다. 등산복 하나로 일주일을 버틴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으니까. 어느 날 아들 가족이 갑자기 찾아왔다. 손주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았다. 할아버지 집 냄새 이상해.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 환기 좀 시키셔야겠어요. 강 씨는 몰랐다. 본인은 익숙해서 못 느꼈는데 집안에 묵은내가 가득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손주는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 거기 냄새나. 아들 가족의 방문이 뜸해졌다. 71살 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평소에 옷 정리를 안 하다 보니 집안에 물건이 쌓였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그릇, 언제 샀는지 모를 잡동사니. 거실 한쪽이 창고처럼 변했다. 딸이 명절에 와서 한마디 했다. 엄마, 이거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 씨가 버럭 화를 냈다. 다 쓸 데가 있어. 왜 남의 집 물건에 참견이야?
딸은 입을 다물었고 그날 분위기가 싸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딸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이다. 우리 엄마 집이 거의 쓰레기 집이야. 말해도 안 들어. 그 말이 돌고 돌아 유씨 귀에 들어왔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인 조할머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다. 이분은 외출할 일이 없어도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는다. 은은한 향수를 손목에 살짝 뿌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집안도 마찬가지다. 물건이 많지 않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렸다. 거실에는 작은 화분 하나와 가족 사진만 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끔 향초를 켠다. 이웃들이 조할머니를 보면 이렇게 말한다. 어쩜 저렇게 우아하시냐?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 아파트 경비원도 조할머니에게는 깍듯이 인사한다. 손주들이 조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한다. 할머니 집은 좋은 냄새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며느리도 시어머니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다. 조할머니에게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세요? 귀찮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귀찮지. 근데 안 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나라도 나를 예쁘게 대해줘야지.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임씨는 달랐다. 66살로 조할머니보다 젊다. 하지만 사람들은 임씨를 더 늙어 보인다고 말한다. 임씨는 외출할 때도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간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양치도 대충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둔다. 냄새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직원이 임씨에게 반말을 했다. 어머니, 이거 말고 저쪽에 있어요. 임씨보다 어린 사람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었다. 그것도 반말로. 같은 날 조할머니가 마트에 갔을 때는 달랐다. 직원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다. 고객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외모가 주는 첫인상이 대우를 바꾼 것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초라한 초당에서 살았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았다. 손님이 올 리 없는 날에도 의관을 정제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다. 환경이 무너져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약용의 위엄은 벼슬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외출 계획이 없어도 매일 아침 샤워를 하라. 씻으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 오늘 안 나가니까는 핑계일 뿐이다. 둘째, 낡고 색바랜 옷은 과감히 버려라. 아직 입을 수 있는데 하면서 10년 된 옷을 입지 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 5벌이 헌 옷 20벌보다 낫다. 셋째, 하루 한 번 집안 환기를 시키고 향초나 방향제를 써라. 본인은 냄새를 못 느껴도 방문하는 사람은 느낀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 넷째,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하고 옷에 밴 냄새를 확인하라. 나이가 들면 체취가 강해지는데 본인만 모른다. 가족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허리를 펴고 걷는 연습을 하라. 구부정하게 걸으면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거울 앞에서 하루 한 번 자세를 점검하라. 작은 정돈이 큰 위험을 만든다. 정약용은 몸이 단정해야 뜻이 바로 선다고 했다. 당신의 외양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감정을 다스리고 침묵을 지키고 돈을 관리하고 배움을 이어가고 외양을 가꾸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은 이미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다. 6번째, 거절의 기술을 익혀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다. 당신이 평생 싫다는 말을 못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야 한다. 우리는 착각한다. 부탁을 들어줘야 관계가 유지되고 거절하면 미움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거절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부탁을 받게 되고 결국 지쳐서 관계가 무너진다. 69살 윤 씨의 이야기다.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엄마, 내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하루만요. 윤 씨는 다음 날 병원 예약이 있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 데려와. 하루가 이틀이 됐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다.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겼다. 엄마, 이번 주도 부탁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윤 씨는 허리가 아파도 말을 못했다. 손주를 돌보다 결국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다. 그때 한 번만 싫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70살 황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야,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황 씨는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안 빌려줘. 다음 달이 됐지만 친구는 갚지 않았다. 전화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하고 끊었다. 6개월이 지나자 친구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 500만 원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 황 씨가 나중에 말했다. 차라리 그때 거절했으면 친구로 남았을 거야. 빌려줘서 원수가 됐어.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인 서 어르신으로 전직 간호사 출신이다. 이분은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생각해보고 답할게. 이 한마디를 먼저 한다. 며느리가 주말에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 저희 부부 여행 가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 어르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할게. 다음 날 전화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렵겠다. 다음에 미리 말해주면 맞춰볼게. 며느리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 서 어르신에게 물은 적이 있다. 거절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불편했지. 근데 억지로 하고 나서 속으로 사귀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 거절은 나를 지키는 일이야. 그 후로 며느리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존중하게 됐다. 우리 시어머니는 싫은 건 싫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요. 거절이 관계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만든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권력자가 부당한 청탁을 해와도 거절했고 제자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 굽히면 평생을 굽혀야 한다. 거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마라. 생각해보고 답할게.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판단할 시간을 준다. 둘째,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라. 미안한데 이번엔 어렵겠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변명이 길어지면 오히려 약해 보인다. 셋째, 돈 부탁은 무조건 거절하라. 오래된 친구여도 가까운 친척이어도 마찬가지다. 미안해. 나는 돈 거래는 안 해. 이 원칙을 세워두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넷째, 손주 봐달라는 부탁은 내 건강 상태를 먼저 따져라. 이번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렵겠다. 내 몸이 먼저다. 다섯째, 거절 후에 미안해하지 마라. 거절은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권리다.
당당하게 거절하고 당당하게 지나가라.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약용은 거절은 나를 지키는 가장 높은 성벽이다라고 했다. 당신도 그 성벽을 쌓아라. 이제 당신은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6가지 처신을 알게 되었다. 첫째, 감정의 무게를 유지하라. 둘째, 침묵으로 신비감을 조성하라. 셋째, 경제적 독립의 선을 그어라. 넷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날카로움을 가져라. 다섯째, 정갈한 외양과 공간을 유지하라. 여섯째, 거절의 기술을 익혀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음을 다 바쳤다.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남을 위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위험 있는 어른이 될 때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 최고의 학자로 역사에 남았다. 당신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다. 스스로를 지키면 세상도 당신을 지켜준다.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품위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늘부터 당신의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시라. 당신의 노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